이번 세션에서는 워드 임베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왜 워드 임베딩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워드 임베딩의 한 종류인 워드 벡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벡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로 학습이 아니라 카운팅하는 방법으로도 워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카운트 베이스드 워드 벡터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워드 벡터를 학습하는 방법들과 컨스트럭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워드 벡터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단어의 센시스라고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 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벡터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식들을 처리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의 목적입니다. 이번 세션부터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금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번역 머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번역 머신들은 구글 트랜슬레이트 등을 이용해 보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만 하더라도 구글 번역기는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구글 번역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쓰기 편리하죠. 그리고 GPT-3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말 그대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놀랐고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갔었는가? 그런데 사실 당시에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시던 분들은 GPT-3 정도의 성능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단계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이 된 건 GPT-3가 이뤄낸 쾌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GPT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던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는 이제 스탠포드 CS 24N 수업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Summarize Stanford CS 2024 to 24N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요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챗GPT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숙제를 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챗GPT로 그냥 다 풀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챗GPT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코딩이나 이런 간단한 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레이텍이라고 문서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는데 이런 레이텍으로 문서나 표를 작성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런 복잡한 과정도 챗 GPT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코딩을 할 때도 챗 GPT가 구글 이제 신입을 뽑을 때 레벨 3를 뽑을 때 보는 그 코딩 테스트도 통과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인 바 테스트도 통과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챗GPT가 정말 웬만한 우리가 스페셜라이즈된 도메인이 없다면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는 아니지만 이제 레벨 3라고 하면 이제 구글은 뭐 레벨 9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네, 이 정도 그리고 변호사도 이제 어, 시니어 변호사들이랑 비교하면 아마 그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건 분명히 떨어질 테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상위 1%, 여기도 상위 바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상위 1% 정도의 그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갖췄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를 레이텍 테이블로 고쳐라. 그리고 북탭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하게 챗GPT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는 그런 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마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물론 단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단어를 이루는 그 더 작은 요소들도 있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접두어, 접미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음, 단어가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든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과연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meaning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idea that is represented by a word, phrase, and etc. 두 번째로, the idea that a person wants to express by using words, signs, and etc. 세 번째 정의까지 보면 the idea that is expressed in a work of writing, art, etc. 여기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아이디어, 혹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미, 아니면 어떤 책이나 미술 작품에서 나타내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다 미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언어학자들은 이 의미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보통은 이제 signifier와 signified로 표현을 합니다. 심볼과 그리고 그 심볼이 가리키는 아이디어 혹은 thing, 어떤 객체를 의미하죠. 이런 것을 이제 meaning이라고 합니다. denotational semantics라고도 하는데요. denote가 어떤 걸 가리키다, 나타내다, 표현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를 들면 트리라는 심볼이 있는데 실제 이런 심볼은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연결되어 있는 나무라는 그 아이디어 혹은 실제 그 나무 객체를 의미하겠죠. 물론 여기 철학적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공학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에 어떻게 하면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까? 컴퓨터는 디지털로 된 표현밖에 못하죠. 그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컴퓨터상에서 표현하고 프로세싱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은 워드넷이라는 동의어 사전이죠. Thesaurus라는 동의어 사전을 이용해서 시노님과 하이퍼님스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굿이라는 단어의 시노님은 이제 동의어죠. 이런 동의어들은 여러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런 동의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하이퍼님 오브 팬다는 팬다의 이 상위입니다. 그래서 팬다는 뭐 육식 동물이고 매머이고 뭐 이런 동물이고 오르게니즘이고 어떤 엔티티다. 이런 식으로 이 위의 상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하이퍼님스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동의어 하이퍼님스를 사람이 매뉴얼하게 다 수기로 표현을 해 주었었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 하이퍼님을 좀 더 도식화해 보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수십 수만 가지의 오직도 연결돼 있을 텐데 그 중에 모터 비이클이라고 하면 카, 고카트, 트럭 이런 것들이 있고 카는 컴팩트하다, 해치백도 있고 SUV도 있고 컴팩트한 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언어를 연구하시는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어를 처리하던 표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워드넥 같은 표현 방법은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굉장히 유스풀하긴 하지만 뉘앙스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proficient는 이 굿의 시노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특정 컨텍스트에서만 맞는 얘기고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격적인,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신호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좀 부적절하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매뉴얼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의미가 변하게 되면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wicked, badass, nifty, wizard, genius, ninja, bombast 이런 단어들은 이제 뭐 새로 나온 단어들인데 새로 나온 단어들을 모두 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단어들의 관계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관계들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매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단어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열심히 이렇게 워드넷을 구축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죠. 그러면 단어를 디스크릿한 심볼로 표현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에서는 단어를 디스크릿한 심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컨퍼런스, 모텔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이런 심볼들은 원핫 벡터라는 표기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핫 벡터가 무엇이냐 하면 벡터의 디멘전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하나의 원소만 1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0인 그런 벡터를 원핫 벡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텔, 호텔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리고 벡터 디멘전은 vocabulary, 그러니까 사용하는 모든 단어의 개수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50만 개가 넘어가죠. 이런 디스크리타 심볼의 문제는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유저가 시애틀 모텔을 찾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시애틀 호텔과도 연관된 모텔과 호텔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같이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시그니파이하는 그러니까 5만 개, 50만 개의 인덱스 중에서 하나만 이제 1이고 나머지 다 0이고 호텔도 예를 들어서 10번째 단어면 10번째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겠죠. 그래서 모든 벡터들 간에
전부 다 수직인 orthogonal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모텔의 벡터와 호텔의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오는데 모든 벡터들이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similarity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텔과 모텔은 개랑 비교했을 때 호텔과 모텔이 더 가깝다라는 시밀러리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워드넷의 리스트에 있는 신호님들 중에서 골라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주 쉽게 실패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학습을 하는 게 어떤가? 모텔이랑 호텔처럼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좀 더 비슷한 거리를 가지도록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을 어떻게 할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단어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distributional semantics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단어의 의미는 주변에 같이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distributional semantics입니다. 그래서 요 first라는 연구자께서 주창하신 얘기인데요. 어떤 단어를 알 것이다. 그 단어가 자주 같이 나오는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 자연어 처리에서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굉장히 성능 효과도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어떤 단어 W가 텍스트에 나타났을 때 그 컨텍스트는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W가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W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뱅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뱅킹이 크라이시스랑도 자주 나오고 빚, 빚, 프로블럼이랑도 자주 나오고 뭐 레귤레이션 그리고 뭐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과 같이 컨텍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컨텍스트 월드들을 통해서 뱅킹을 정의하고 또 반대로 컨텍스트 월드들이 센터 월드가 됐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퀴즈를 풀어보시고 비디오를 잠깐 정지하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다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두 번째가 정답이죠.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어, 시노님과 하이퍼님, 워드넷 같은 것들이죠. 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컨텍스트 워드로 표현하는 방법은 최신 스태티스티컬한 NLP의 기법이죠. 네, 다음으로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단어를 주변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법으로 학습한 결과를 보통 워드 벡터라고 하는데요. 워드 벡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드 벡터는 덴스한 벡터입니다. 앞에서 말한
디스크리트한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파스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워드 벡터는 덴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덴스하게 만들 것이냐 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벡터들은 그 컨텍스트가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similarity는 벡터의 닷 프로덕트 혹은 스케일러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뱅킹이라는 단어와 monetary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내적을 하게 되면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드 벡터들은 워드 임베딩 혹은 뉴럴 워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시각화를 해서 보면요. expect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을 공간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expect를 보면 think, see, say 이런 단어들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지는 이따가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투 벡터라는 기법은 사실 이전에도 쓰이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콜로브라는 연구자가 워드 벡터를 학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지 코퍼스가 있어야 됩니다. 코퍼스라고 하면 보통은 위키피디아 혹은 야후 뉴스 등의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을 이제 코퍼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단어를 그리고 단어 사전은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 T에 위치해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다음 과정들을 반복해 줍니다. 먼저 센터 워드를 찾고 컨텍스트 워드들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similarity를 계산하는데요. 그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outside 워드, 그러니까 컨텍스트 워드들의 확률이 높아지게끔 학습을 시킵니다. 워드 벡터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워드 벡터들이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는데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같은 컨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끔 학습을 하는 게 워드 벡터의 학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에는 큰 라지 코퍼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도식화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roblems turning into banking crisis as 라는 단어가 있을 때 먼저 현재 지금 우리가 프로세싱하는 단어가 into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단어가 현재 센터 워드고 포지션 T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가정을 하면 왼쪽에 있는 outside context words가 problems와 turning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단어가 또 컨텍스트 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WT, T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WT-1 위치에 있는 단어의 확률을 높이고 또 WT가 주어졌을 때 WT-2의 확률도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WT가 주었을 때 WT 플러스 1의 확률도 높이고 싶고, 역시 WT가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2의 확률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세싱 타임에서는 이제 into가 센터워드가 아니라 뱅킹이 센터워드가 되겠죠. 그럼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라지 코퍼스가 있을 때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워드 벡터를 모디파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점점 더 같은 시밀러리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포지션들에 대해서 컨텍스트 워드를 학습을 할 건데요. 윈도우 사이즈는 M으로 픽싱을 합니다. 이 앞에서 보여준 예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2인데 3라고 하면 이 세 단어를 예측하게 하면 되겠죠.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적절한지는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WT가 주어졌을 때 이 J를 윈도우 사이즈만큼 마이너스 M부터 M까지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이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할 겁니다. 이 세타는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하는 모든 베리어블이죠. 워드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1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곱하게 되면 0에 수렴을 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 곱이 썸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옵티마이즈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고 어센트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학습할 겁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하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징 하는 게 프리딕티브 애큐러시를 맥시마이징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컨텍스트 워드를 프리딕팅하는 애큐러시를 높이고 싶은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쓰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지만 실제로 서로 반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프리딕티브 애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앞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개의 벡터를 잠깐 이야기한 건 이게 아니군요. 두 개의 벡터를 각 단어마다 정의할 겁니다. 하나의 벡터는 W가 센터 워드일 때 그리고 하나의 벡터는 U는 컨텍스트 워드일 때로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를 혼재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센터 워드 C와 컨텍스트 워드 O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probability를 계산합니다. 이 두 벡터의 내적이 확률이라고 했고요. 이것들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을 취해주고 probability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단어들과의 확률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소프트맥스와 비슷하죠.
그러면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예시를 들어보면요. 앞에서 봤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into word는 지금 센터이기 때문에 u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v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v into가 주어졌을 때 u 터닝의 확률, 그리고 v into가 주어졌을 때 뱅킹의 확률. 그리고 이 뱅킹이 앞에 컨텍스트 워드인지 뒤에 컨텍스트 워드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텍스트에 있으면 컨텍스트 워드라고 프로세싱 합니다. 이런 식으로 V와 U를 나누어서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outside word와 center word를 비교할 때 similarity를 따져야 되는데 이 similarity는 dot product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dot product가 크다고 하는 것은 similarity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ponential은 마이너스 값들도 파지티브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normalize를 전체 보캐뷸러리에 대해서 해주면 이게 진짜로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이제 exponential 펑션을 이용해서 소프트맥스를 만드는 그 소프트맥스 함수의 예시죠. 그리고 소프트맥스 펑션은 어떤 아비트러리한 임의의 값들을 확률 값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맥스의 이유는 가장 큰 원소의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probability를 다른 작은 x 원소들에 대해서도 어사인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봤던 그런 소프트맥스죠. 그럼 여기까지가 워드 벡터를 정의했고 그럼 실제로 이 워드 벡터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앞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라 리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는 각 단어들의 V와 U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전체 보캐블러리 사이즈 V와 각 벡터의 워드 벡터의 사이즈 D 곱하기 2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V와 U, 센터일 때와 아웃사이드, 컨텍스트일 때를 따로 나누어서 벡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라미터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가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벡터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체인 룰이라든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든지 많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리캡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 룰은 y는 fu 그리고 u가 gx일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미분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미분할 때 샘플 에그젬플인데 뭐 y는 fu인데 지금 요 x 세제곱 더하기 7이 6고요. dy du 하면 20 곱하기 u의 세제곱 그리고 u는 gx x 세제곱 더하기 7이니까 du dx는 3x제곱 그래서 dy dx는 20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7의 세제곱 곱하기 3x제곱이 되겠죠. 굉장히 쉬운 체인 룰입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체인 룰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분을 할까요? 미분을 해야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지, 얼만큼 벡터를 모디파이 할지, 업데이트 할지 알 수 있겠죠.
그 센터드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편미분을 하는데 센터 워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워드에 대해서 요 내용을 미분을 하면 일단 로그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로그와 익스포넨셜이 서로 상쇄를 시키면서 u 곱하기 vc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로그의 미분은 이거에 아, x분의 1이니까 이 안에 원소가 분모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 안에 요소들을 다시 vc로 미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vc로 미분하면 vc가 그냥 사라지고 벡터 미분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미분 오퍼레이터가 안으로 썸 안으로 들어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그대로 내려오고 분모도 그대로 내려오고 그랬을 때 exponential EX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소를 다시 VC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서 했던 요거죠. UX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분모를 스케일링 팩터니까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사실 이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u 벡터를 곱한 거죠. 근데 그 벡터가 요 확률만큼 웨이티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들을 다 노멀라이즈해서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VC로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U0, U outside고 expected는 현재 가지고 있는 확률만큼 expected가 됐겠죠. 그러면 observed에서 expected를 빼주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확률 분포가 좀 더 observed에 가까워지게 점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observed가 expect 된 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센터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웃사이드 벡터들 U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했던 센터 벡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윈도우에서 현재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만 보통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워드 벡터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려보면 비슷한 단어들, 삼성이랑 노키아 둘 다 핸드폰 만드는 회사죠. 는 비슷하게 좀 매핑이 되고 여기 뭐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메릭al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묶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왜 두 개의 벡터를 사용하는가? 최적화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뭐 U와 V를 한쪽만 취해서 사용해도 되고
두 개의 평균을 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델 베리언트는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스키그램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키그램은 컨텍스트 워드를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Continuous Bag of Words는 C-바우라고도 하는데 컨텍스트 워드가 주어졌을 때 센터 워드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 워드는 주변 워드가 여러 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운데 워드를 예측하는 거니까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스키그램은 가운데가 주어지고 이 주변 워드들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대신에 옵티마이즈가 어려운 대신에 학습하면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키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지금 좀 이피션트하지 않았는데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학습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고요. 이 소프트맥스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소프트맥스를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왜 해야 하는가? 이 익스포넨셜에서 분모를 계산할 때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가 50만 개면 이 50만 개에 대해서 계속 다 이 과정을 반복해 주어야 하잖아요.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걸 하는데요. 메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너리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학습하는데 이 센터 워드와 그리고 진짜 컨텍스트 워드로 있던 단어들은 1을 내보내게 학습하고 그리고 컨텍스트에 없는 단어들을 네거티브 샘플이죠. 그 단어들을 샘플링해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는 명을 추측하도록 바이너리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분모를 익스펜시브한 분모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 워드와 컨텍스트 워드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은 계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하고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로그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들에 대해서는 이제 K개를 샘플링하죠.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고 더해줍니다. 그래서 observed에서 expected를 빼주는 건데 요것들은 확률이 이제 낮아야겠죠. 그래서 K 네거티브 샘플들을 샘플링하는데 샘플링을 할 때도 어떻게 샘플링할 거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샘플링하면 성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보캐뷸러리에서 코퍼스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따라서 샘플링 레이시오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probability 그 실제로 나왔던 아웃사이드 워드의 probability는 맥시마이즈 하고 랜덤 워드에 대해서는 probability를 미니마이즈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유니그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각 단어가 실제 얼만큼 나오는지를 가지고 요 확률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확률 값에 4분의 3 제곱을 해줍니다. 이건 휴리스틱하게 찾은 건데 그냥 유니그램으로 샘플링 할 때보다 4분의 3 제곱을 하고 샘플링 했을 때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less frequent한 워드를 조금 더 샘플이 많이 되게 하면서 좀 더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하는 부분은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서 SGD를 하는데 실제로는 2m+1 words 플러스 2km
네거티브 월즈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그럼 굉장히 스파스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컨스트럭션 하는 건 메모리적으로 굉장히 이니피션트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가 50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 50만 곱하기 단어의 디멘전이 1000이라고 했을 때 1000 곱하기 2. 이 디멘전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계속 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던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 매트릭스와 V 매트릭스에서 업데이트를 하려는 네거티브 샘플과 실제 컨텍스트 워즈에 대해서만 그 로우들 혹은 컬럼들을 가져와서 그 로우나 컬럼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임베딩을 한다고 하는데 구현할 때 좀 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퀴즈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각자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답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첫 번째죠. 워드 벡터는 디스크리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덴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이죠. 그리고 워드 벡터는 임베딩 혹은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워드 벡터를 학습시킬 때는 코퍼스가 굉장히 커야 한다고 했죠. 스킵그램은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컨텍스트 워드를 예측하는 좀 더 C 바우보다 좀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지금 어떤 단어들이 같이 나오는 그러한 빈도를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럼 굳이 학습을 하지 말고 실제로 컨텍스트 내에서 몇 번이 같이 나오는지 그냥 세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굳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태티스틱스를 모으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코 어커런스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 다큐먼트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 내에서 같이 나타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로 하면 이제 워투백이랑 비슷하게 윈도우 내에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코어 어커런스 할 때 그 코어 어커런스 넘버를 카운팅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큐먼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제너럴한 토픽들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 베이스드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보면 윈도우 랭스가 1이라고 할 때 시메트릭하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심플한 이그젬플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구현할 때는 좀 더 복잡한 예도 살펴볼 건데 퍼포스가 예를 들어서 I like deep learning 이라고 되어 있으면 I like NLP, I enjoy fly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I like, enjoy, deep learning, NLP, flying, do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닷들이 다 있겠죠. dot, dot, dot. 그래서 이 로우와 컬럼에 대해서 같은 단어들을 놓고 like I와 I가 언제 같이 등장하는지 I와 like가 언제 같이 등장하는지 I와 enjoy가 언제 같이 등장하는지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시메트릭해지겠죠.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고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죠. 이게 왼쪽 컨텍스트인지 오른쪽 컨텍스트인지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코어 커런스 벡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워드 벡터의 디멘전도 커지겠죠. 굉장히 큰 디멘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하는데도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벡터는 스파스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모델들이 이 워드 벡터를 사용하면 스파시티 이슈가 생기겠죠. 어떻게 이 하이 디멘셔널 벡터들을 로우 디멘셔널 벡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고정된 작은 디멘전으로 줄이자, 덴스한 벡터로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25에서 1000 디멘전 정도를 사용합니다. 워트 벡터가 사실 이 조그마한 디멘전으로 덴스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카운트 베이스드 방법도 이제 한계점이 있어서 사실 카운트 베이스드 방법이 먼저 나왔었고 워트 벡이 나중에 나온 거죠. 어쨌든 그런 이런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디멘전을 줄일 수 있을까요? 클래식하게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많이 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를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를 U, 시그마, V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K의 싱귤러 밸류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는 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K의 싱귤러 밸류만 쓴다는 게 이제 원래 이 벡터가 3차원이었으면 이제 2차원만 쓰는 거죠. 그리고 싱귤러 밸류도 두 개만 쓰고 여기도 이제 2차원으로 줄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SVD를 실제로 하는 것은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펑셔널 워즈들이 많기 때문이죠. 뭐 the, he, has.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면 신텍스가 좀 오류를 많이 범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로그를 씌운다든지 100번 이상 등장하게 되면 그냥 100으로 캡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펑션 워드들을 무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램프드 윈도우라고 더 가까이 있는 워드들에는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카운트 대신에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피어슨 코릴레이션보다는 이제 여기 나오는 PMI, 포인트 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 포인트 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PX, PY를 PXY로 나눈 건데 요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 프로바빌리티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개수 n분의 이 코어 커런스 이런 식으로 계산할 텐데 그 위에 n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케일링 팩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더랑 칸은 2.32의 PMI를 가지면 칸랑 드라이브가 실제로는 더 그 뭐지? 가깝잖아요. 더랑 카보다는. 근데 여기 보면 PMI가 더 높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PMI 등으로 고쳐서 씁니다. 그리고 PMI는 네거티브 밸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 밸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맥스를 쓰고 PPA, 파지티브 PMI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들을 스케일링 해보면 이렇게 비슷한 문법 형상이라든지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 그런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베이스들을 써야 하냐 아니면 다이렉트한 프리딕션 방법을 써야 하느냐 했을 때 이 카운트 베이스드 방법은 빠릅니다. 그리고 스태티스틱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반면에 스키크림이나 시바오 같은 것들은 제너 퍼포먼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 시뮬러리티 외에도 컴플렉스한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이제 반대죠. 상호 보완적이죠.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져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있고 대신에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죠. 그리고 스태티스틱스를 이니피션트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워드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데만 보통 사용하고 임포턴스를 이제 잘 계산을 못 하죠. 라지 카운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합해서 쓰는 게 글로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프리트레인드 워드 벡터들을 이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이제 워트백에서 뭐 스키그램이라든지 C바우라든지 글로베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봤을 때 이제 아이스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뭐 솔리드는 크고 아이스는 솔리드 하니까 가스는 적고 워터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들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레이쇼를 취하면 미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워터랑 랜덤은 좀 비율이 1로 비슷하게 되죠. 이 스트림분의 X, 아이스분의 X 이렇게 계산하면요. 그래서 이런 레이시오도 미닝들을 좀 어느 정도 인코딩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워드 벡터에서 이 레이시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레이시오 오브 코어커런스를 어떻게 인비딩 할 수 있을까요? 러그 바일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J가 주어졌을 때 I의 확률을 이렇게 워드 벡터들 간의 값으로 계산했는데 벡터 디퍼런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WA와 WB의 차이로 이런 식으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장점을 합친 게 글로베라는 방법이고요. 학습이 빠르고 큰 코포라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코퍼스가 작더라도 벡터 디멘전이 작더라도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학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답을 나중에 같이 맞춰보죠. 정답은 네 번째죠. 카운트 베이스드 코어커런스 매트리시스는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워드 벡터를 가지고 있고요. 싱글러 밸리드 컴포지션은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하죠. 에피션트하지 않고 포인트 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네거티브 밸류도 아웃풋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PMI를 사용하죠. 그리고 statistics of co-occurrence는 이제 co-occurrence matrix를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워드 벡터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학습한 워드 벡터들을 어떻게 그럼 평가할 것인가? 인트린직 방법과 익스트린직 방법이 있습니다. 인트린직한 방법은 서브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얼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성능 향상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실제 시스템에 디플로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서브 시스템이 문제인지 뭐 다른 부분이 문제인지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그러면 인트린식한 워드 벡터 이밸루에이션 중에 한 방법은 워드 벡터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man과 woman, king이 주어졌을 때 이 물음표에 들어갈 단어는 이건 이제 queen이 되겠죠. 그런데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리니어한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리안 워트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를 더하고 서울을 빼면 일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트린직 워드 벡터 이밸루에이션에는 이제 휴먼이 직접 이밸루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타이거와 캣은 7.35 정도의 비슷함을 가진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란게 있는데 학습한 워드 벡터들도 이것과 비슷한 수치들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스트린직한 워드 벡터 이밸루에이션은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각 단어들이 어떤 엔티티인지 레코그니션하는 태스크입니다. person인지 organization인지 place인지 이런 것들을 주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데 어떤 워드 벡터를 사용할 때 똑같은 named entity recognition 엔진을 썼을 때 어떤 워드 벡터들이 성능을 더 높이는가를 확인하면 워드 벡터들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익스트린직하게.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이제 워드 센시스가 있는데 이 단어 하나가 미닝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크란 단어, 특히 이제 자주 쓰는 단어는 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존재했던 단어일수록 미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어 벡터로 이 모든 미닝들을 다 인코딩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파이크의 뜻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워드를 이제 몇 개 클러스터로 만든 다음에 각각을 따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다룬 내용은 워드 벡터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워드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프로바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학습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워드 센스 같은 그런 리서치 디렉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다룬 내용들을 실습하면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